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사실 증시, 특히 이제 나스닥 쪽이 반등이 꽤 컸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서 잠시만요. 이렇게 A, B, C로 한 파동이 끝이 나고 A파로 그 다음 B파가 떨어지고 올라가고 그 다음 이제 C파가 내려가고 있는 파동이다 라고 봤었는데, 물론 뭐 여기까지는 잘 왔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반동 크기가 생각보다 큰 거를 고려해 봤을 때 조금 파동이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지금 봤던 거랑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아직 사실 뭐가 딱 맞다라고 하기에는 그 엘리어트 파동의 이제 절대 법칙을 지금 딱 확실하게 깬 건 없긴 한데, 제가 조금 다시 한번 좀 찬찬히 고민해 보니까 이제 다른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늘 사실 썸네일이 투자가 이제 바뀌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살아남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내 의견이 맞다라고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 뭐 바꾸든 뭐든 남의 의견을 따르든 어차피 살아남는 게 투자에서는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살아남아서 잘 버는 게 목적인 거죠.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도 하나 들고 있고, 또 하나 뭐 더 의미가 있다면은, 사실 뭐 맨날 제가 QE, QT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지구 역사상 딱 한 번밖에 없다 보니까 QT가 이제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알더라도 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내가 이제 과거에 배웠던 내용에서 배우지 않았던 내용에 대해서 내가 좀 변하지 않으면 사실 금융시장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왜냐면 이걸 모르면 제가 봤을 때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뭐 좀 그런 두 가지 의미로 좀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일단 오늘 뭐 지방선거 날이기 때문에 뭐 사실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뭐 사실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요. 네, 일단 매크로랑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들 보고 이제 기술적 분석, 좀 파동 달라지는 부분,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수급부터 살펴본다고 하면은 뭐 누적 수급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휴장이었기 때문에 3월 선물 만기 후로부터 개인 같은 경우 이제 8.2조 매수 중이고, 근데 약간 좀 최근 들어서는 매도를 조금 하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살짝 매수를 하면서 이제 한 마이너스 7조 정도로 살짝 매도폭을 좀 축소시켰고요. 근데 다만 선물 같은 경우도 아직은 이제 한 2.4조 정도 매도폭을 유지하고 있다. 이제 일단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초 이후로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17조 정도 매수 중이다. 그리고 이제 2015년부터 봐도 개인이 여전히 사실 매수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중기적인 추세는 다 매도 폭이라서 뭐 사실 중기적인 추세는 뭐 여전히 좋지 않다. 단기적인 수급은 조금 그래도 괜찮아지고 있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코스닥은 뭐 특별하게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먼저 차트 좀 이따 보고, 일단 밸류에이션 지표부터 보면은 이제 코스피, S&P, 이제 코스닥, 일드갭과 패드 모델로 밸류에이션 살펴보면, 일단 일드갭 같은 경우 먼저 보시면은 주식 안에 있는 이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 이제 채권 금리로 차감한 게 이제 일드갭이고요. 이제 나눈 걸 이제 패드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제 패드 모델이 조금 더 금리에 민감한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간단하게 파란색이 주가인데, 빨간색 이제 이 높을수록 저평가, 주식이 저평가, 낮을수록 고평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주식이 많이 빠졌지만 금리도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식은 뭐 솔직히 지금도 저는 고평가 영역이다라고, 뭐 패드 모델로 보나 엘드갭으로 보나 뭐 둘 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조금 긴 시계열로 봤을 때도 뭐 코스피는 싸 보이지 않는다. 저는 비싼 편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비싼 레벨이다. 뭐 그렇게 생각이 당연히 되고요. 레벨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 같이 돼 있는 걸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원래 뭐 유사하게 흘러가다가 좀 이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의 영향이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양적 완화 영향이 가장 컸다라고 보실 수 있고, 양적 완화 때문에 이제 금리가 낮아져서 미국 쪽 주식이 이제 자사주 매입하기에 워낙 좋은 환경이었었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도 했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증시가 우리나라보다 밸류에이션이 더 높게 유지가 됐었는데, 저는 이제 좀 어려워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QT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이죠. QT가 이제
그래서 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갭은 메워지고 전 중기적으로 미국의 낙폭이 훨씬 더 크리라 생각을 합니다. 키 맞추기는 하리라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 페드 모델로 봤을 때도 뭐 두 나라 다 사실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비싼 레벨이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일단 신용장고 살펴보면은 아까 수급 조금 개선이 됐는데 뭐 사실 신용장고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개선되고 있는 모양새는 크게는 아니긴 합니다. 뭐 어제자로 보시면은 21조 한 6천억 정도 되면서 뭐 오히려 소폭 증가가 됐죠. 소폭 증가가 되면서 뭐 여전히 사실 내 중기적인 추세는 고점을 찍고 빠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요. 신용장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 같은 경우에도 고점을 치고 빠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점 치고 빠질 때 다 결국은 끝이 안 좋은 걸 보실 수가 있고 신용장고 증감 속도도 떨어지고 있는 추세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요. 뭐 코스닥은 뭐 차트만 보여드리고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매크로 관련돼서는 뭐 수출액 전운동 기비 한국 쪽 그리고 미국 쪽 ISM 제조업, 비제조업 같은 경우 다 일단 YOY로는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모멘텀은 내려가고 있다. 좀 가속도 자체는 줄어들고 있다. 근데 다만 뭐 워낙 빠르게 달렸었기 때문에 줄어도 경기 자체가 안 좋은 건 아니다. 뭐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간 한국 수출액 데이터를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으로 나눈 수치 같은 경우에는 과거 고점들 쳤다가 빠지고 있는 추세 뭐 좋아 보이지 않고요. 당연히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 시총 S&P 같은 경우에도 과거 고점들 다 쳤다가 빠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둘 다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 쪽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 여전히 아직 200 이동평균선 넘어가 있고요. 120 이동평균선도 넘어가 있고 50일 이동평균선도 여전히 넘어가 있지만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분명히 떨어진 건 또 사실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뭐 조금 이따 이제 기술적 분석 때 얘기를 드리겠지만 뭐 개인적으로 저는 좀 내려왔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50 이동평균선인데 이제 이동평균선인데 검은 색깔이 이동평균선 위에 있을 때가 결국 위험 회피 성향이고 회피 구간이고 밑에 있을 때가 위험 선호 구간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통화량 지표인 M2 대비해서 S&P 이건 높을수록 고평가 낮을수록 저평가인데 닷컴 버블 때까지는 아니지만 고평가이다가 내려왔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고평가 영역이다 라고 S&P 나스닥 둘 다 보여주고요. 윌시어 5000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고평가 구간이다 라고 보여주고 윌시어 5000을 GDP로 나눈 이제 버핏 지수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높아 보인다. 닷컴 버블 때보다도 더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미국 이제 S&P를 이제 미국 주택 지수로 나눈 수치 같은 경우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여집니다. 15.3 이제 3월 데이터가 어제 업데이트가 됐는데 여전히 아직까지 높은 레벨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잠깐 이제 엑셀 좀 오류가 있는데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뭐 추세 자체는 내려오고 있는 추세여서 뭐 그냥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를 한국 주택 매매 가격 지수 특히 서울로 나눈 값인데 여긴 좀 레인지가 뚜렷하기는 하죠. 아직까지는 뭐 조금 더 빠질 룸은 중기적으로는 저는 좀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국 쪽 같은 경우도 뭐 오늘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제 M1 나누기 M2가 이제 통화량 지표인데 그냥 낮을수록 사실 안 좋은 거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낮을수록 돈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돈이 없을 때 2015년 중국 증시 급락을 했었고요. 이번에도 사실 급락을 했는데 계속 내려가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뭐 일단 뭐 우리나라부터 살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가장 낮았을 때가 당연히 IMF 때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때였는데 이렇게 가장 낮았을 때 그럼 어떻게 했을까라고 살펴보면은 중국 쪽 같은 경우에 이제 M1 증가율을 막 증가시켰었습니다. 그냥 돈을 풀었다는 거죠. 돈을 유동성을 공급을 해줬다 금융시장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엔 증가시키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증가는 못 시키고 있는 거죠. 근데 왜 많이 증가는 못 시키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물가가 아직까지는 플러스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물가가 다 마이너스 구간이었어요. 생산자 물가나 생산자 물가에서 소비자 물가를 뺀 스프레드도 마이너스였는데, 그래서 돈을 많이 풀어도 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수 있는 좀 기간의 여유가 있었었는데, 이번엔 아직까지 플러스인 거예요. 소비자 물가도 올라가고 있고, 그 상황에서 돈을 지금 풀어버리면 물가는 오버슈팅 하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조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돈을 살짝이나마 풀고 있는데, 경기는 막 그렇게까지 개선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돈을 푸는 레벨이어서 좀 애매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높을 때 돈 풀기는 참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냥 이제 먼저 기술적 분석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냥 좀 미국 쪽으로 먼저 보도록 하죠. 미국 일단 뭐 장기적인 추세부터 먼저 일단 살펴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은 나스닥으로 그냥 보도록 하죠. 제가 이제 나스닥을 사실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나스닥부터 본다고 치면은, 이제 2009년도 이 바닥부터가 이제 새로운 파동이고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 5로 3파가 끝이 났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트라이앵글로 4파, 여기 이제 약간 삼각형 사다리꼴 모양이긴 한데, S&P는 이제 이렇게 트라이앵글이 나오거든요. 오늘은 뭐 나스닥이니까 나스닥은 이제 요 모양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가 이제 5파 고점을 치고 결국 지금 ABC로 내려가고 있는 단계다라고는 일단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봉으로 좀 살펴보면은, 일봉으로 보시면은 결국 코로나 저점 이후로부터가 이제 4파였었고, 큰 5파가 여기까지가 1파, 2파, 3파, 4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파에 대해서 1파, 2파, 3파, 4파, 5파로 마지막 2009년부터 해서 이 한파동 사이클은 끝이 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갔던 게 ABC로 A, ABC로 B, 1, 2, 3, 4, 5로 C로, 이게 A, B, C가 큰 A였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A, B, C로 큰 B도 완성이 되고, 여기가 이제 C였다라고 보여졌었는데, 기존 같은 경우에 제 저번 주가 여기가 C의 1, 2, 3에 지금 어딘가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좀 곰곰이 생각해보고 다시 좀 찬찬히 살펴보니까 이게 그냥 1, 2, 3, 4, 5로 끝이 나서 C도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생기죠. A, B, C가 끝이 났으니까, 그러면 조정이 다 끝이 난 건가? 라고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 뭐 제가 계산치를 키진 않았는데, 여기서부터 O, A, B, C라고 하면 A, C 추정치를 구할 수가 있겠죠? C 추정치를 구할 수 있는데, 1배라고 치면은 11,566 정도가 계산치로 나옵니다. 근데 11,491이니까 거의 오차 없이 맞췄거든요, 이게. 근데 뭐 제가 사실 이때 그럼 숏을 다 청산을 했냐? 라면 그러진 못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 이 정도의 청산을 해버렸어요, 이게 사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이때 손실이 당연히 있었는데, 뭐 중요했던 거는, 근데 뭐 사실 뭐 기회가 이번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 다시 사실 100% 맞출 수는 없는 거고, 손실은 이미 뭐 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물론 뭐 여기서부터 이제 숏을 치면서 제가 여기서부터 숏을 쳤는데, 내려온 거에 비해서는 뭐 사실 뭐 워낙 많이 먹었기 때문에 뭐 날린 금액도 작은 돈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작은 돈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규모가 지금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 번 거에 비하면은 뭐 번 거에 비해서는 뭐 또 그렇게 뭐 좀 애매하긴 한데, 중요한 건 일단 뭐 앞으로가 중요한 거겠죠. 이미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 A, B, C는 끝이 난 겁니다. A, B, C는 끝이 났는데, 그럼 이게 정말 끝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게 진짜 큰 A인 것 같아요. 이게 시간도 그렇고 낙폭도 그렇고, 그리고 특히나 주봉으로 봤을 때, 주봉 제가 이제 RSI를 좀 살펴봤을 때, RSI가 사실 30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가면은 100% 확률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욕심이 생겼다 보니까 좀 판단이 흐려진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 A, B, 결국 A, B, C가 사실 큰 A인 거고, 저는 B가 한 여기까지 올라가리라 봅니다. 한 이 부분, 이 50 이동평균선 여 부분까지 갈 것 같아요. 이게 일봉상 200 이동평균선이거든요. 그래서 재차 내려가는 게 이런 식으로 저는 내려가는 지금 그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상.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이 ABC가 이제 두 가지 모양이 가능합니다. ABC가 이제 3,
뭐 요거를 그냥 보여드리는 게 편하겠네요. 이제 이거를 보시죠. 이거를 좀 키우면 되겠죠? A 파동이 이제 5개, 3개, 3개, 3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번에는 A가 ABC로 세 파동이었죠. 세 가지가 가능한데 삼각형은 마지막 파동 종결형에선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삼각형은 아니다라고 사실 생각할 수 있으면 플랫과 불규칙 조정 두 개가 가능을 합니다. 뭐 불규칙 조정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면 불규칙 조정은 그냥 이 B파 자체가 정고점 5파를 넘어버리는 겁니다. 넘었다가 이제 급격한 조정을 나타내는 게 불규칙 B고요. 그냥 B파, 일반적인 플랫 파동 같은 경우는 여기 근처까지 올라가는 파동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61.8개 정도를 올라가는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냥 딱 일봉상으로는 여기 200일 이동평균선 여기 근처까지 저는 가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돼서 이동평균선이. 그게 딱 주봉상 50 이동평균선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곧 조정은 나타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였다가 빠지는 추세가 날 확률이 가장 높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 뭐 이게 C의 4일 확률도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만, 움직임이나 그냥 계산치를 봤을 때 조금 가장이 낮아 보인다. 근데 이제 확실하게 알려고 하면은 여기를 이제 확실하게 넘어가면 이 라인을 넘어가 버리면 확실히 이제 그냥 B다. 얘가 ABC 다음에 B파가 올라가고 있는 거다라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분봉으로 살펴본다라고 치면은 그럼 결국 B파는 ABC파로 또 움직이게 되거든요. 여기가 아마 그 파동에서의 A, B, C였다라고 보고 그게 이제 작은 A고 B파 나오고 나서 저는 B파 나오고 나서 그 다음 C로 한 번 더 올라가는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파동이 나왔다가 크게 이제 빠지는 파동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지금은 금리가 올라갑니다만 저는 금리가 결국 여기 때는 올라갈 수 있겠으나 결국은 이때 다시 좀 금리는 빠졌다가 다시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금리도 그런 모양새를 좀 저는 조금 보고 있고요. S&P 같은 경우는 모양새는 사실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설명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국내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국내 사실 니케이랑 유로스톡스랑 상당히 유사하게 흘러가거든요. 지금 미국하고 사실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미국과 다른 나라의 차트들이 거의 비슷한데, 그러니까 미국 vs 다른 나라 이런 모양새인데 아무래도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가 제가 봤을 때 밸류에이션의 영향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이제 미국 쪽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워낙 높기 때문에 좀 다른 나라랑 저는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실제로 파동 위치도 살짝 다르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1998년 외환위 저점부터 해서 닷컴 버블 때까지 1파, 닷컴 버블 하락이 2파, 그 다음 금융위기 전까지 상승이 3파, 이 줄였던 조정이 4파, 그 다음에 이제 5파까지 올라갔 다음에 이게 큰 일이었다고 보고요. ABC 조정 나타나고 지금이 3의 1파 올라가고 나서 지금 이제 내려가고 있는 조정 파동 중인데 국내가 좀 애매한 부분은 있기는 한데 사실 여기가 그래서 1, 2, 3, 4, 5로 올라갔던 파동이 끝이 나고 뭐 내려가고 있는 파동까지도 오케이인데 아마 그냥 제가 봤을 때 이게 결국 A고 B고 저도 국내도 이렇게 C로 올라가는 파동이 아닐까 그냥 여기까지가 큰 A고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국내 자체는 전 미국보다는 사실 좀 낙폭은 작으리라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뭐 요거는 이제 뭐 사실 3전 차트 볼 때 조금 더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일단 근데 확실한 거는 국내가 파동이 덜 명확합니다. 그래서 좀 대응하기는 국내가 조금 더 어려워 보인다 생각을 하고 국내 같은 경우 일단 52동평균선 살짝이나마 넘어서긴 했고요. 전환선 기준선 다 호전되면서 전보다는 확실히 차트가 개선된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뭐 구름대까지 넘어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기는 하고요. 사실 국내 쪽은. 근데 넘어가도 저는 뭐 단기적인 하락은 한 번 더 사실 나타나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일단 전보다는 훨씬 더 모양새가 나아졌다. 기준선까지 다 넘어섰다. 그래서 반등은 한번 있을 법한데 있었다가 저는 다시 빼는 모양새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그럼 좀 모양이 달라질 수 있을 텐데 결국 여기가 1, 2, 3, 4, 5이고 그 다음에 A, B, C인 것까지는 오케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A고 B고 C까지도 오케이인데 그래서 A, B, C가 A는 좀 완성됐다라고 보고요.
여기가 그래서 A, B, C로 저는 또 다시 올라가는 B파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C로 내리꽂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안에 있는 내적 변동성 V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하단으로 내려와서 뭐 결국은 조금 더 빠지는 모양새 나타나지 않을까, 빠졌다가 올라가는 모양새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빅스 같은 경우도 이제 52이동평균선 걸쳐서 저는 좀 올라왔다가 살짝 올라왔다가 결국은 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 나타나지 않을까 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동성 지수 ATR과 이제 빅스, ATR은 이렇게 구해주고요. ATR과 빅스를 보여드리면은 뭐 사실 이것도 52이동평균선 위면은 사실 숏이고 밑으로 가면 롱 포지션인데 나스닥만 보더라도 사실 이때 숏은 청산을 하는 게 맞았다. 근데 이제 좀 고집을 피우다가 어떻게 보면 안 봐도 될 손실을 봤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지금은 다 위험 선호로 잠시 돌아와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일단 반등은 했고 결국 여기도 이제 잠시만요. 네. 결국 여기도 여기까지가 A, B, C로 한 파가 끝이 나고 지금 이제 B파가 올라가고 있는 단계다 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뭐 니케이 같은 경우도 국내랑 비슷하죠. 니케이는 비슷한데 A, B, C 한 파가 끝이 나고 뭐 사실 유럽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냥 이게 A, B, C고 그래서 A고 이게 B의 A, B, C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이제 근데 사실 뭐 미국보다는 사실 파동이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다. 일단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도 뭐 솔직히 비슷한 모양인데 그래서 A, B, C로 빠진 다음에 이게 A, B, C로 가는 모양이지 않을까. 결국에는 C는 5파로 이루어지니까 뭐 그런 식으로 결국엔 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빠지는 모양새가 나타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뭐 항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냥 비파 정도의 반등이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뭐 상해 종합도 마찬가지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52동평균선에서 지지는 했는데 여기를 지지하냐 마냐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달러 원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이제 구름대를 지지하냐 마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개인적으로 좀 빠졌다가 결국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요. 좀 중기적으로. 뭐 WTI 같은 경우 구름대 넘고 올라왔습니다. 이제 추세 자체는 나쁘진 않다. 아직까지는 다 호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금 같은 경우는 200이동평균선에 좀 지지를 보이고 있는데 뭐 중기적으로는 빠질 거라고 봅니다. 실질금리가 결국은 올라갈 거여서. 근데 사실 뭐 금리가 빠지면서 결국 실질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결국은 사실 저는 빠진다고 봐서 좀 빠지고 나서 사실 금은 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요. 국고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긴 한데 저는 사실 여기 전고점은 넘지 못하고 빠지는 A, B, C로 B 반등 이후에 지금 빠지지 않을까. 빠졌다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미국채 1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실 여기도 다이버전스긴 하죠. 그래서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빠지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쪽 보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 보도록 하죠. 이제 매크로 쪽 살펴본다고 치면은 결국 국내 쪽은 제가 파동을 좀 위치를 바꿨다. 아니, 국내가 아니라 이제 S&P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 본다라고 치면은 뭐 사실 특히 이제 또 두 번째 이슈가 있었던 거는 이제 QE랑 QT가 뭐 계속해서 사실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6월부터 이제 다시 이제 이번 달부터 QT 시작을 하는데 이제 이거를 제대로 사실 이해하냐 못하냐가 뭐 저는 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계속 생각을 합니다. 워낙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그냥 복습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결국 양적 완화하는 거는 목적 자체가 일단 상업은행의 보유현금 확대가 주 목적이고요. 양적 완화는 뭐 다 아시듯이 유동성 공급인데 그럼 어떤 유동성을 공급하느냐 어디에다가 이가 중요한데 일단 과정 같은 경우 연준이 자산 매입을 한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연준이고 뭐 일본 같은 경우는 BOJ고 뭐 캐나다 BOC 뭐 등등등등 ECB 뭐 여러 나라들이 했었는데 각국 중앙은행이 하는 거죠. 미국 기준으로 연준이 한다라고 치면은 처음에 일단 국채를 매입을 합니다. 100이랑 국채를 매입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죠. 누군가는 팔았겠죠. 국채를 파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 100의 현금이 오는데 은행 시스템을 사용하겠죠. 그냥 집에다 지폐를 쌓아놓진 않을 테니까요.
그럼 이거는 은행에 결국 빚이 되니까 은행의 예수부채, 은행의 부채가 증가가 되게 되고 자산에는 은행이 현금이 증가되는데 현금을 어딘가에다 넣어야 되는데 양적완화하는 시절은 대출이 잘 안 나가는 경기가 좋지 않은 시절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안 나가니까 은행이 지급준비금이라는 예치 항목에다가 연준에다가 돈을 맡기면서 연준의 이자를 받는 그런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럼 연준에 다시 부채가 증가하게 되면서 다시 그냥 사실 돈은 풀었는데 연준에 돌아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실물 경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죠. 보셔도. 그래서 실물 경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금융시장 유동성만 증가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은행 현금만 증가가 됐죠. 그렇게 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급준비금 이제 축소에 따른 양적 긴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양적 긴축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그럼 뭐 자산 축소 뭐 똑같겠네 그냥 유동성 긴축 요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어가 이제 필요한데 이제 순서가 여기는 자산이 먼저 축소가 되는 게 아니고요. 대출자나 뭐 소비자가 뭐 사실 투자를 하거나 소비를 하면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뭐 대출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죠. 대출 차입금을 증가시키면 은행이 대출이 나가니까 그만큼 현금을 써야 되겠죠. 현금을 연방준비은행에서 이제 다시 인출을 하니까 지급준비금이 떨어지고 연방준비의 지급준비 떨어지니까 국채를 팔거나 뭐 만기 재투자를 안 하는 그런 자산 감축이 이루어지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실질적인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리얼 월드? 정말 저희 실질적인 세상에는 돈이 풀리게 되는 거죠. 실제 세상에는 돈이 풀립니다. 이때는 돈이 안 풀렸었죠? 이제 실제 세상에는. 근데 이때는 실제 세상에 돈이 풀리고 금융시장 유동성은 감축이 되는 겁니다. 감소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유동성 긴축이네, 이제 뭐 유동성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금융시장 유동성만 줄어드는 거고 오히려 실물경제에 대한 실물시장에 대한 유동성은 증가가 되게 되니까 실물경제 우리가 말하는 그냥 물가는 실물물가죠. 실물물가는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QE 때는 금융시장이 돈을 푸는 거기 때문에 이제 주식과 뭐 채권과 부동산과 비트코인이 다 올라가는 시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라는 걸 이제 양적 완화랑 양적 긴축을 이해만 해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매크로 관련된 데이터 일단 살펴보면은 뭐 M2, M1 증가율 같은 경우를 뭐 그냥 굳이 보더라도 그냥 오늘의 M3를 한번 봐볼까요? M3 이제 통화량 지표인데 이제 통화량 중에서 가장 광범위한 통화량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M3 같은 경우도 상당히 증가를 많이 했었죠. 27% 정도까지 증가를 하니까 M3 증가했을 때 사실 항상 물가가 올랐어요. 항상 M3 이렇게 올랐죠. 13%까지 올랐다가 결국 물가 후행적으로 올라가고 M3 올라갔죠. 물가 확 올라가고 결국 M3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고 항상 그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이번에 27%까지 M3가 풀렸는데 물가가 안 올라갈 거야, 일시적일 거야 라고 했던 게 사실 뭐 그냥 이 데이터만 봐도 그 말을 사실 믿을 수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물음표였다.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급준비금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소폭 다시 이제 좀 감소를 했고요. 재무부 일반 계정도 소폭 감소를 했고 연방준비금 총상도 소폭 감소했고 이제 다음 주 되면 더 많이 감소를 하겠죠. 이제 또 발표가 되는 거 보면은 일단 뭐 부채 계정 같은 경우가 사실 중요하긴 한데 오늘 뭐 시간이 되더라도 다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오늘 같은 경우 지급준비금 이제 부채는 사실 네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연방준비은행 사실 총 자산을 많이 보는데 사람들이 자산보다 이제 부채가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 자산이 어차피 뭐 국채랑 MBS밖에 없기 때문에 뭐 큰 의미가 없는데 부채 같은 경우가 네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유통통화, 지급준비금, 재무부 일반계정, 리버스 레포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유통통화는 그냥 풀린 통화다. 실제 이제 프린트된 달러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급준비금은 은행이 연방준비은행이 예치해 놓은 현금, 재무부 일반계정은 이제 재무부가 통화정책이 아니죠. 재정정책을 위해서 모아놓은 세금이나 현금을 모아놓은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리버스 레포는 연방준비은행이 시중 그냥 단기금융 시장에서 빌린 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좀 약간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지급준비금 이게 양적 완화를 하면 자산이 늘고 부채가 느는 거잖아요. 연방준비은행에. 그래서 원래라면 부채 계정이 이 지급준비금이 그냥 따로 증가합니다. 그만큼 자산이 증가하는 만큼 지급준비금이 증가를 해요. 이때 보시면 거의 빨간색만 증가를 했었죠. 근데 원래 일반적으로 그런 건데 이때부터 뭔가
다른 게 나타납니다. 이게 2021년 5월 정도거든요. 지급준비금은 줄어들게 됐어요. 근데 자산은 증가되는 형국이 되다 보니까 이 RRP라는 이 리버스 레포만 증가시키는 형국이 됐습니다. 이제 이게 왜 그런 경우가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를 좀 알아본다라고 하면은 뭐 결국 수요와 공급으로 또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왜 저런 현상이 경제적으로 나타났을까를 좀 알아야 되겠죠. 이제 왜 나타났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OECD 데이터도 이제 제가 좀 바빠서 못하다가 이제 업데이트를 했었는데 업데이트 된 거 일단 먼저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죠. 이 데이터도 사실 업데이트 되는데 이제 상업은행 이쪽 데이터들 상업은행 이제 뭐 대출 비중 같은 경우는 조금씩이나마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고요. 이제 국채 MBS 비중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금 비중 당연히 줄어들고 있고요. 지급준비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고 뭐 나머지 부분은 뭐 크게 설명드릴 거 없을 것 같고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에는 주요국들 다 하강하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이제 경기 모멘텀은 약화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경기가 안 좋은 건 아닌데 물가는 여전히 뭐 사실 높은 레벨인 것도 사실이고 생산자 물가도 여전히 높은 레벨도 사실인 거고요. 일단 OECD 아까 얘기하던 거를 먼저 살펴보면은 뭐 소매 판매, 상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가 있는데 결국 연두 색깔 소매 판매가 수요고 산업 생산이 이제 공급이고 고정자산 투자가 이제 말 그대로 투자입니다. 뭐 이 부분 보면 수요가 더 강했었고 이때는 또 공급이 더 강했던 시절, 공급이 더 강했던 시절이 사실 다 금융위기가 왔던 시절이었습니다. 닷컴 버블 때 금융위기. 근데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그냥 유사하게 흘러갔었어요. 수요와 공급이 사실 유사하게 흘러갔는데 뭐 공급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더 증가가 되긴 했는데 공급이 이 추세선만큼 못 증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줄어든 건 아닌데 원래 증가해야 될 만큼까지는 증가가 못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도 수요가 훨씬 더 강하다가 더 정답이겠죠. 그러니까 공급은 더 많이 늘지는 못했던 거고 공급이 줄진 않았었어요. 사실 코로나 때 잠깐 줄었지만 결국 회복되면서 지금도 공급이 준 건 아닌데 늘 만큼까지 못 늘었던 거고 수요는 훨씬 더 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수요가 늘어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당연히 투자도 증가하게 되고 대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소비가 많아진다는 거니까요. 결과론적으로. 아니면 예금을 쓰던가요. 결국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대율 자체가 올라가는 거죠. 대출도 늘고 현금은 줄고 두 가지 현상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대율 자체가 올라가게 되겠죠. 은행의 예대율이 올라가게 되고 대출 증가율도 실제로 올라가게 됩니다. 대출 증가율이 딱 2021년 5월 정도부터 증가를 하게 됩니다. 예대율도 그러다 보니까 역사상 저점을 이렇게 찍고 나서 예대율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이제 그래서 그럼 결국 이때부터 부채 구조가 이 지급준비금이 늘지 못하면서 오히려 줄어들었구나. 자산은 증가되면서 부채 총량은 증가됐는데 그 부채 안에서의 계정 변경이 조금 이루어졌었구나를 통해서 사실 2021년 5월부터 우리는 금리 인상을 예견할 수 있었다라고 작년부터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그게 무슨 영향을 주느냐가 중요하겠죠. 뭐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일단 그때 얘기를 했던 게 사실 또 RRP에 대해서 그럼 RRP를 계속 증가시키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했었었는데 RRP를 계속 사실 증가시킬 수도 없는 게 이 RRP라는 거 자체가 이제 결국 단기금융 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거거든요. 연준이. 달러를 이렇게 빌린다는 거고 달러를 빌리는 거고 국채를 담보로 달러를 빌리는 겁니다. 돈을 계속 빌려오면 당연히 단기금융시장 돈이 없어지겠죠. 그만큼 금리는 올라갈 겁니다. 돈이 없어지는 만큼. 그러다 보니까 이 IORB가 사실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기준금리보다 T빌 이제 3개월짜리 T빌 미국 국고채 금리가 더 높아져 버리니까 금리를 올려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올리고 빅스텝으로 50bp 올리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지금도 빅스텝으로 50bp를 올릴 수밖에 없는 수준까지 또 금리가 올라와 있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국 RRP도 계속 늘리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RRP가 단기금리를 올려버리게 되는 역할을 해버리니까요. 단기금리 돈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결국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지급준비금이 줄어들고 이제는 자산과 부채 총량 자체가 감소되게 되겠죠.
감소가 되게 되다 보니까 결국 잠시만요. 펜이 감소가 되게 되다 보니까 물가 올라가게 될 겁니다. 왜냐면 실물 경제에는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실물 경제에는 금융시장에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사실 실물 경제 물가는 쉽사리 빠지진 않을 거고 금융시장의 유동성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실질금리 자체는 올라가게 될 겁니다. 중기적으로는 아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실질금리가 저는 뭐 한 10년물 기준으로 한 1%까지 올라가면 그때 이제 사실 금이나 뭐 여러 가지 좀 투자 자산을 사실 살 기회가 그 정도는 돼야 오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저는 중기적으로는 사실 조정을 더 보이는 게 맞을 거라고 보고요. 사실 저게 그럼 돈이 어디까지 줄어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치면은 뭐 그건 사실 생각보다는 간단하긴 합니다. 뭐 예전에 이제 윌러 연준 이사도 얘기를 했다시피 사실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총 자산을 미국의 GDP로 나눈 수치인데요. 일반적으로 20%가 적정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 이제 한 26%, 7%까지 올랐다가 테이퍼링을 처음 하는 이때 17.8 정도까지 감소가 됐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거의 뭐 40% 가까이 육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시 이제 20%까지 내려와야 될 텐데 약 한 4조 넘는 금액, 거의 한 4.4조 정도가 돈이 줄어야 된다. 4.4조 달러가 이제 줄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사실 이때 1.2조 달러 정도 줄어가는데도 금리가 많이 인상이 됐었거든요. 30년물 금리가 미국채 3.3%까지도 갔었는데 지금은 아직 줄일 게 이마나 많기 때문에 실물 경제로 흘러갈 유동성은 지금 어마어마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가에 대한 염려는 계속해서 저는 좀 필요하다. 결국 뭐 지금 물가 피크아웃 하긴 하지만 말은 나오지만 뭐 저는 사실 중기적으로 물가는 한번 단기 조정 이후에 더 올라간다. 좀 빠졌다가 바운드 되는 그런 저는 형상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뭐 사실 부동산 데이터 뭐 오늘 좀 업데이트한 김에 뭐 간단하게만 살펴본다고 치면은 이제 미국 쪽 실질 주택 가격, 이제 미국 주택 가격을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조정한 것 같은 경우에는 닷컴버블 수준을, 그러니까 닷컴버블이 아니죠. 2008년도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넘어섰고요. 넘어섰다가 좀 빠지고 있는 추세여서 일단 저는 부동산 쪽도 좀 조정은 있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데이터 시기가 조금 더 짧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최고점을 치고 빠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사실 그렇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다. 인 것 같고 이제 PIR 이제 주택 가격을 중위소득 이제 연봉으로 나눈 거죠. 결국 중위소득 연봉을 하나도 안 쓴 상태로 몇 년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을까라는 데이터입니다. PIR 같은 경우도 영국이나 미국이나 다 최고점 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PIR 같은 경우 지금도 뭐 우리나라도 2008년 이후로는 최고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주 긴 시간으로 봤을 때는 뭐 엄청 비싼 건 아니다 인데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데이터가 좀 요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좀 그런 상황이다. 데이터가 조금 잘못 들어간 게 있는 것 같긴 하고요.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금까지 봤었나요? 이제 개별적인 종목들 그럼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 미국채 봤었죠? 이제 미국채도 사실 내려가기도 하고 어차피 보조지표도 내려가서 저는 좀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크게 올라가는 좀 그런 패턴이 나타나지 않을까. 한 2.4 정도까지 전 조정 좀 보였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좀 그렇게 보고 있고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 살펴보면은 일단 뭐 키스콜딩스 다 모여있죠. 정말 모든 괴선들 122동 평선 빼고 구름대에서 잘 버티기도 있게 하고 뭐 결국엔 저는 좀 바운드 이제 하지 않을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절대가치 평가를 봐도 뭐 솔직히 한 323%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는 있다. 근데 여기는 뭐 사실 내재 가치보다도 주주 환원 정책이 중요한데 뭐 저는 뭐 이제 사실 대주주적인 측면에서도 올릴 때가 되지 않았나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현대해상 종목 살펴보면은 현대해상은 저는 좀 빠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금리 좀 내려갈 수 있다고 봐서 좀 빠졌다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뭐 종목 자체는 좋아서 뭐 저는 빠지면 더 사야 되지 않을까 이제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26일 후행 스팬 하고 기준선이 좀 내려오기도 하고 좀 빠졌다가 올라가는 방향을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일단 뭐 밸류에이션 자체는 워낙 그래도 싼 종목이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높죠.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근데 사실 금리 인상 수혜주기도 하고 뭐 저는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사면 좋지 않을까 싶고, 우리금융지주도 뭐 저는 똑같은 의미로 좀 내려갔다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금융지주도 상당히 밸류에이션 저는 양호한 수준이다, 좋은 회사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살펴보면, 삼성전자는 이제 52동평에서 좀 막히긴 했는데 뭐 아주 초단기로는 모르겠지만 좀 단기 반등 이후에 저는 좀 더 빠지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고요. 절대가치 평가를 보더라도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이제 그다지 커 보이지 않고, 상대가치 평가를 본다고 치더라도 원래 이렇게 8% 치면 항상 주가 조정을 나타냈었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이 조정을 보였었고,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싼 영역은 또 아니기 때문에 좀 뭐 더 중기적으로는 저는 좀 하락을 하는 게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 살펴보면, 뭐 하이닉스도 결국은 저는 좀 단기 반등은 좀 있을 수 있겠으나 결국에는 이렇게 반등 이후에 빠지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모양새가 그렇게 아직까지는 추세도 좋지 않고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조금 양호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뭐 사실 여기는 실적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영향이 항상 있는 부분이 있고요. 뭐 개인적으로 밸류에이션은 솔직히 3점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여기 부분 정도 오면 조정을 보였었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그냥 엄청 싼 것도 아니고 비싸지도 않은 그냥 그 정도 밸류에이션이다, 상대가치 평가로는 그렇게 판단은 되고요. 그 다음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반등은 하고 있어서 올라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비파 정도 반등이지 않을까. 근데 결국 반등하다가 저는 한 번 더 빠진다라고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로는 뭐 저는 좀 비싸 보인다. 이제 사실 조금 지금은 저는 오버밸류가 되어 있다라고 보여주고,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뭐 아주 오버밸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저는 뭐 비싸 보이는 면은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은 하고요. 근데 뭐 사실 업종 지금 흐름 자체는 좋은 것도 사실이다,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이제 SUV 라인이나 뭐 사실 단가 높은 이제 고급 차들이 많이, 특히 제네시스 라인이나 이제 뭐 소나타 단종되고, 결국 뭐 그랜저 이제 윗급이랑 이제 사실 딱 경차류 딱 완전 이제 양극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이제 전기차로 되면은 뭐 사실 자동차 업종들 마진은 더 개선되긴 할 거거든요. 뭐 그런 걸 근데 감안해서도 저는 아직까지는 좀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업종 방향성 자체는 뭐 잘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을 하면서 뭐 좀 더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다가 다시 한번 빼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일단 뭐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지금 크지 않고요, 사실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상대가치 평가로는 뭐 과거 대비해서는 충분히 싼 것도 사실이다. 과거에 워낙 밸류에이션을 비싸게 받았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싼 건 또 사실이다라고 보여주고,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일단 여기 구름대를 좀 넘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긴 좀 업황이 좋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사실 흘러내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사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있는 거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추세가 일단 아직 안 좋아서 좀 애매한 건 사실이고요. 밸류에이션 자체도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은 들고, 효성화 같은 경우 단기 반등이 일단 있었는데 여기 52동평에서 확실히 넘냐 마냐 일단 좀 중요할 것 같고, 뭐 저번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판다라고 치면 여기 202동평선을 지지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밑으로 깨지냐 마냐가 상당히 중요하리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밸류에이션 자체는 전 매력은 충분한 종목이다 뭐 그렇게 생각은 하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싼 구간이다. 이제 좀 전보단 비싸졌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사실 있다. 근데 추세가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뭐 그 정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GS 보면은 뭐 GS도 뭐 사실 뭐 언제든 조정을 보여도 뭐 이상할 건 없는데, 뭐 저는 사실 GS는 지금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추세다라고 봅니다. 장기적인 구주봉 데이터도 그렇고 상당히 좋아 보이는 흐름이다, 중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절대가치 평가로 봐도 상당히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저는 충분하다라고 보여지고,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밸류에이션 너무나 싸다. 사실 GS는 밸류에이션은 너무나 싸다. 이제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아이고, 계속 제가 잘못 누르네요. 그 다음에 이제 KT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좋아서 계속 제가 사고 싶었는데 결국 아직 사지는 못했는데, 조금 이제 파생 번거 나중에 이전할 때 이제 뭐 그때 조금 매수하려고 보고 있는데, 뭐 그 와중에 계속 잘 가고 있긴 합니다. 잘 가고 있긴 하고요. 절대가치 평가도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 메리트 충분히 있고요. 사실 KT 같은 경우 상대가치 평가도 아직까지는 뭐 충분히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전 있는 영역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KT 좋은 회사다 여전히 생각을 하고요. DLNC 같은 경우 이제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추세는 조금 전보다는 나아졌다 라고는 보여져서 기술적 반등은 좀 있지 않을까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기도 하고, 일단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 DLNC는 사실 여기도 저평가는 충분히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로 보더라도 DLNC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사실 종목 자체는 저는 사실 싼 종목이다. 길게 보고는 사실 충분히 살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뭐 기술적 반등은 전 좀 중기적으로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올라갔다가 빠지지 않을까. 어차피 ABC 파동이니까 뭐 그런 식으로 될 것 같고, 밸류에이션 자체는 뭐 크게 메리트는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 엄청 뭐 비싼 것도 아니지만 싸 보이지도 않는 밸류에이션이다. 이제 그 정도로 느낌이 오고, 그 다음 네이버로 봤을 때도 좀 반등은 저는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근데 반등하고 빠지겠죠? 그리고 이제 네이버나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아마 이게 1, 2, 3, 4, 5였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합니다. A고 이게 A가 5로 움직인 거죠. 즉 지수랑은 다르게 이게 그래서 A, B, C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C로 크게 빠지지 않을까.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밸류에이션 자체는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 보인다 생각은 하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그렇게 싸 보이지 않는다. 저는 좀 비싸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기준선은 넘어서긴 했지만 뭐 사실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여기는 사실 근데 뭐 반등은 근데 할 것 같긴 한데, 뭐 사실 베팅을 한다면 사실 셀트리온보다는 차라리 뭐 카카오나 네이버에 저는 오히려 낙폭도 그렇고 이제 거기를 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지금은 바이오 섹터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냥 빅테크 발 미국 올라가는 거를 감안해서 국내도 저는 조금 오히려 테크주가 조금 반등은 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긴 하고요. 셀트리온 일단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좋지 않고 상대가치 평가로도 좋지 않다. 물론 여기보단 싼 건 사실인데 이때가 좀 너무 비싼 게 아니었나 이제 그렇게 생각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살펴보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뭐 반등을 해서 200이동평균 여기 이제 넘냐 마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넘더라도 뭐 저는 뭐 굳이 사실 이게 A, B, C 다음에 A, B, C 정도 반등하고 그 다음 C로 다시 한번 빠지 않을까, 결국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일단 밸류션이 너무 저는 좀 비싸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밸류션 너무 비싸 보인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NC소프트 같은 경우 일단 반등은 보이고 있는데, 뭐 여기도 사실 조금 애매해 보인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아마 1, 2, 3, 4, 5 여기도 그랬던 것 같고, 결국 이게 1, 2, 3, 4, 5 다음에 A, B, C도 나와서 올라가긴 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일단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밸류에이션 자체는 그렇게 메리트가 없어 보인다 사실 생각은 듭니다. NC소프트 상대가치 평가로는 뭐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일단 절대가치 평가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기 때문에 뭐 그냥 좀 지켜만 보고 있는 단계고요. 뭐 그렇게 메리트는 있어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다음 포스코 같은 경우는 계속 200 이동평균선 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넘냐 마냐가 저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넘고 나서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밸류에이션 자체는 전 충분히 양호하다, 매우 양호하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상대가치 평가도 이 정도면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 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도 일단 아직까지는 추세가 좋지 않은데 뭐 단기 반등 정도는 충분히 일단 가능하지 않을까라고는 아직까지는 생각은 들고, 절대가치 평가로 봐도 충분히 이 정도면 이제 싼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상대가치 평가를 보더라도 LG전자는 상당히 싸다, 사실 싼 편이다 라고는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재단 같은 경우도 좀 애매하죠. 여기는 괴선 다 모여있고 위든 미치든 튈 것 같은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인 것 같고, 제일재단 같은 경우는 일단 밸류에이션 자체는 좀 메리트는 살짝 있어 보이고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살짝 그래도 여기도 싼 편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한국기업평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 구름대가 깨지냐 마냐가 차트상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기업평가 같은 경우에는 절대가치평가로도 그렇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가치평가로 봤을 때도 뭐 그렇게 메리트가 엄청 있어 보이진 않는다. 특히 이제 금리 조정 기대 수익률로 봤을 땐 조금 더 메리트가 없어 보이고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도 뭐 반등을 하면서, 근데 여전히 일단 밸류에이션 아직은 싼 레벨이다. 한국금융주식도 마찬가지고 엄청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둘 중 하나를 산다면 저는 뭐 좀 한국금융지주가 훨씬 낫지 않나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차트 같은 경우에는 키움증권 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반등을 조금 더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좀 빠진다, 여기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금융지주도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뭐 단기 반등은 일단 좀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지긴 하고요. 미국적 애플 같은 경우도 이게 결국 A 다음에 A, B, C로 B 다음에 C 나오고 나서 A, B, C로 반등했다가 저는 빠지지 않을까. 네, 이제 이 정도까지 반등했다가 빠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똑같은 거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A, B, C, 그 다음 A, B, C, B, 그 다음 1, 2, 3, 4, 5로 C가 나면서 큰 A가 나오고, 그 다음에 A, B, C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아마존도 뭐 마찬가지로 지금 A 다음에 B 다음에 C 이렇게 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아마존은 이게 이제 A 파고, 그 다음 A, B, C로 B 파고, 그 다음 이게 1, 2, 3, 4, 5로 C 파였다,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게임스톱도 뭐 결국 여기는 이제 뭐 파동이 아주 깔끔한 건 아닌데 결국 여기 구름대를 넘지 못하고 조정을 좀 보인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빠지는 뭐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일단 여기도 구름대를 넘지는 못하긴 할 것 같고요. 200이동 평균선이랑 좀 그런 모습을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어차피 저는 중기적으로는 뭐 밸류에이션으로 보나 뭐 기술적 분석으로 보나 뭐 수급적으로 보나 중기적으로는 빠지는데, 일단 뭐 좀 단기 반등은 아주 초단기적으로는 좀 정신이 좀 빠졌다가 좀 살짝 단기적으로 반등을 했다가 그 다음에 좀 더 큰 하락이 올 가능성이 전 조금 더 높지 않나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이나 듣는 분들도 뭐 사실 뭐 자기 고집을 계속 부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고집을 부린다기보다는 정확하게는 이제 그렇게 되면 좋겠는 거죠. 왜냐면 그래야 돈을 버니까 내가 베팅하는 것대로 가면 좋겠죠? 내가 롱 베팅한 사람은 항상 주식이 오르면 좋으니까 뉴스도 오르는 거에 대한 뉴스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식은 올라갈 거야 라는 이제 희망을 가지고 뭐 공매도를 쳤거나 슛을 한 사람은 또 내려가는 뉴스만 들어요. 아, 내려갈 거야. 어차피 뭐가 됐든 똑같은 뉴스를 봤을 때 한 명은 올라갈 거야, 한 명은 내려갈 거야,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냥 내가 투자를 안 한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좀 객관적으로 좀 의견도 잘 바꾸고, 사실 잘 바꾸는 것보단 잘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사람이 항상 잘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틀렸을 때는 좀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배움도 마찬가지고요. QE, QT처럼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라고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